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메디치 미디어 출판사에서 펴낸 조명국 지음의 아까 화냈어야 했는데입니다. 들어가며 아까 화내지 못한 당신을 위하여. 화를 붙들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석탄에 손을 대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한 말씀 중 일부이지요. 화를 마음에 품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이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뜨거운 석탄을 손에서 내려놓았다고 쳐요. 그런데 그 뜨거운 석탄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어떡하죠? 내려놓은 뒤에도 계속해서 나를 겨냥하고 있으면요. 다시 그걸 집어들어 다른 쪽으로 던져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혹시 당신은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뜨거운 석탄을 손에 움켜쥐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상에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흉악한 범죄자 같은 사람들의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과도한 화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평생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화를 제대로 분출하는 법을 알려주는 가이드도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 책은 아까 화냈어야 했는데 화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논리로 상대의 콧대를 꺾어버리는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분을 삼키며 들릴락 말락한 목소리로 항의하는데 그쳤던 당신에게 제대로 화내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당신이 왜 화를 못 내는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찾아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화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소심한 성격 탓이 아니에요. 선천적 기질이나 자라는 환경, 상황적 요인에 따라 화를 낼 수 있는 역량은 크게 달라집니다. 오랫동안 무례한 사람들의 행동을 참고 견뎌낸 당신, 더 이상은 참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화라는 감정의 원리를 살펴보고 왜 화를 내야 하는지, 어떻게 화를 내야 하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화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함께하는 감정인데 이 감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잘 알지 못해서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어 온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를 제대로 내고 싶다면 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꿀리지 않고 화를 내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요. 감정에 휩쓸려 화를 내는 것과 제대로 화를 내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화를 낼 준비가 끝난 당신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화를 낼 수 있고 화를 낸 뒤에
초조한 마음도 없앨 수 있습니다. 아까 화냈어야 했는데 라며 혼자 이불킥을 하고 있는 당신. 이제 이불 따위 던져버리고 화내기를 시작합시다. 주눅 들었던 나에서 필요할 땐 화를 낼 수 있는 나로 변해봅시다.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지금과는 다른 제대로 화낼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테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짜증과 화는 어떻게 다를까?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너무 화나. 두 표현 모두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요. 그런데 짜증과 화는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계열의 감정이라는 데에는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분명히 다른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먼저 짜증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짜증, 마음에 꼭 맞지 아니하여 발칵 역정을 내는 짓 또는 그런 성미. 사전적 의미만 보면 그 단어를 화로 바꿔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아 성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짜증은 화와 같은 의미와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짜증이라는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짜증은 화가 나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데 옆에 앉은 친구가 장난을 치면서 방해하면 짜증이 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장난을 칩니다. 한두 번은 넘어가지만 이게 반복되면 짜증을 넘어서 화가 나고 그 감정을 상대에게 강하게 내비치게 됩니다. 이때 짜증은 낮은 단계의 화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둘째, 화는 필요병 및 당위적 사고에서 발생하기에 무엇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느낌이라면 짜증은 무엇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고향에 가기 위해 고속버스를 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향에 도착하기까지 2시간이 넘는 시간이니 책을 보면서 가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평소에 읽고 싶던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바로 앞자리에 앉은 커플이 끊임없이 떠든다면 어떨까요? 고속버스 안에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야 한다는 규칙은 없다는 걸 알기에 화가 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셋째, 짜증은 신체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생리 전 증후군의 특징으로 불안, 우울, 짜증을 꼽습니다. 평소보다 이 기간에 더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짜증이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어딘가 통증이 있거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필요병이나 당위적 사고 등에 해당되는 생각에 의해 시작된다기보다는 신체가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 역시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배려하지 않는다. 어쩌면 여러분은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화를 참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건건 갈등을 빚기보다는 참고 상대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으면 상황이 매끄럽게 잘 돌아가므로 그걸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배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배려심이 오히려 너무 없습니다. 누구에게 배려심이 없냐고요?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의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배려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배려가 여유로운 마음에서 나와 하고 싶어서 하는 배려인가?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해야만 해서 하는 배려인가? 화를 참고 배려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거나 오랫동안 해왔던 대로 그냥 상대를 따르기로 한 것을 배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배려 아닌 배려로 누군가는 편안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은 충분히 스스로를 배려하고 상대로부터 충분한 배려를 받고 있나요? 당장 타인을 향한 모든 배려를 그만두고 이기적으로 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려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의 배려는 내가 1순위여야 하고 상대방은 2순위여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배려하지 않으면 나의 자존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이 상대와의 관계에서 늘 무시당하고 있는데 자존감이 낮아지지 않을 리 없습니다. 남을 위한 배려란 내가 나를 충분히 배려한 후 이제는 상대방을 배려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려하는 내 마음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스스로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도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감 향상의 시작은 화내기. 자존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로 바라보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모든 생사 여탈권을 부모에게 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아이는 생존을 위해 부모를 이상화하며 사랑을 갈구합니다. 아이가 부모를 이상화하는 이유는 부모가 부족한 사람이며 언제든 자신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실 이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때 밥을 주지 않아 배고픔에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된다며 혼냈다고 칩시다.
아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너무 배고파서 울었는데 부모가 나의 이 고통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운 것은 잘못한 것이니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이때 아이는 부모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원인을 부모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겪으며 자란 아이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더 나아가 자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나만 달라지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타인이 잘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일의 원인을 타인에게 찾고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선택을 반복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고 이는 곧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화내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의 저자 슈테파니 슈탈에 따르면 아이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공격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분리공격성이라고 하는데 부모와 분리되어 독립하기 위해서는 화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과거의 나를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게 만들었던 부당한 경험들과 가치관에 대해 화를 내야 합니다. 늘 다른 형제와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부모의 양육 태도에 화를 내야 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을 뿐인데 사회성 없고 친구도 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슬픈 기억에 화를 내야 하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것들에만 집중하고 내 진심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화를 내면서 부모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관계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서로가 가진 당위적 사고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당위적 사고는 개인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부모 때문에 받았던 부당한 과거의 경험에 대해 화를 낸다는 것은 부모에게 그들과는 다른 나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그것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화를 내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나름으로 우리를 열심히 키우셨지만 변화된 상황, 우리의 기질적 성향이나 가치관을 충분히 알 수 없습니다. 내 가치관이 아니라 부모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불안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부모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가치관에 맞춰 사는 것이 불행해지는 길이라면 당당히 화내고 갈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결국 부모도 우리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스트레스 제거. 화가 나는 상황에서 적절히 화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평온한 상태에서 문제를 마주쳐야 가장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울기. 감정이 북받쳐서 울고 나면 한결 나아지는 경험을 한 번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는 것에는 생각 외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정 화학물질이 분비되어 체내에 쌓이는데 울면 체내의 독소가 눈물샘을 통해 빠져나옵니다. 또한 울기는 즉각적으로 기분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망간 수치가 증가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울면 체내의 망간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즉, 울기는 감정적 고통을 완화하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운동. 로버트 사폴스키는 그의 책 스트레스, 당신을 병들게 하는 스트레스의 모든 것에서 스트레스 대응에 운동이 좋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 운동은 다양한 대사 및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낮추며 이런 질환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될 확률을 감소시킨다. 다음으로 운동은 일반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든다. 신경증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조차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은 아마도 운동이 베타 엔도르핀의 분비를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는 증거가 있다. 집중적 활동. 먼지 쌓인 집안을 청소해 봅시다. 집중적 활동은 해당 과제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청소 이외에도 십자수나 컬러링북, 채색, 피규어 만들기 등의 활동도 복잡한 생각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검색해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유머. 강아지, 고양이, 귀여운 아기 사진처럼 자동으로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사진을 봅시다. 혹은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찾아서 봅시다. 웃음과 함께 스트레스도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글쓰기. 글쓰기 치료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검증돼 왔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면 스트레스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경험을 쭉 써보고 그 스트레스를 받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이완 훈련. 심호흡을 합시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잠시 멈추고 내쉬는 것을 몇 번 하면 분명히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팔과 다리를 포함한 몸 전체를 쫙 폈다가 온몸에 힘을 빼는 이완 훈련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사실 욕설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뉴질랜드 메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애인과의 이별이나 단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사회적 스트레스 등 비교적 가벼운 정신적 고통에는 가벼운 욕설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고통의 수준이 심각할 경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연구와 달리 실제 애인과의 이별이 가벼운 정신적 고통은 아닐 것이고 잘 되어가는 줄 알았던 썸이 일십 혹은 좋은 분 만나세요로 마무리되었을 때 쓰는 게 적절하겠네요. 게임은 몰입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집중적 활동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해 줍니다. 최근에는 거의 영화나 다름없는 스토리와 비주얼을 갖춘 게임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게임은 피해야 합니다. 섹스. 할 수 있다면 섹스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섹스는 자극이 아주 큰 활동이므로 고통스러운 감정의 인식을 차단하며 오르가즘을 통해서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인형배 때리기. 커다란 인형은 때리기 좋은 상대입니다. 사준 사람이 분노의 대상이라면 더 좋지요.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폭신해서 안으면 기분 좋은 곰돌이를 오늘은 때려주기로 합시다. 다 때리고 나서는 고생했다고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노래 부르기. 가까운 코인 노래방에 갑시다. 물론 방 안에 CCTV가 달려있기는 하지만 직원이 우리에게 신경 쓰지는 않을 테니 마음껏 노래를 불러봅시다. 슬프다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사람처럼 발라드를 부르고 억울하다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록을 부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집에 방음이 잘 된다면 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 때론 뭔가를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은 어쩌면 너무 열심히 달려서 에너지가 부족해진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어보세요. 당신은 늘 뭔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모욕당한 순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나지만 당시에는 화를 낼 수 없었고 그때의 모욕적인 경험이 계속 떠오르는 것이죠. 이를 반추사고라고 합니다. 되새김질하는 소처럼 당시의 모욕적인 경험을 기억해서 꺼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추사고를 하면 당시에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가 함께 떠오르고 그때 제대로 화내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의 나에게도 화를 내게 됩니다. 임상심리학자 가이 원치 박사는 아프지 않다는 거짓말에서 반추사고를 치유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관점 바꾸기. 관점 바꾸기는 그때의 경험을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바꾸어 떠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억 속에 나와 그 사람을 동시에 제3자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1인칭으로 기억하면 내 앞에 있는 상대에 무시한 듯한 혹은
겁을 주는 표정과 말투, 표현 등이 떠올라 모욕감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3인칭으로 바라보면 그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부정적인 감정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돌리기. 주의 돌리기는 말 그대로 다른 관심사로 주의를 돌리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실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가 특정 생각을 억제하려면 할수록 그 생각을 더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흰 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할수록 흰 곰을 더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흰 곰을 생각하지 않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는데 활용하곤 했습니다. 뭔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떠오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첫째, 인정하기입니다. 아, 생각이 났구나 하며 짧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돌리기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였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식으로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셋째, 해야 할 일 혹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윈치 박사에 따르면 주의를 돌려 몰입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을 적어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것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영화를 보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 목록을 적어둔 후 반추사고가 발동할 때마다 이 목록을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면 안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 목록 중 하나를 골라 빠르게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배경화면이나 대기화면에 이 목록을 찍어 놓은 사진을 넣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